살펴보시면 신흥국 인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넥스트 차이나로 인도가 꼽히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번에 애플 실적도 보면 인도에서 상당히 좀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업들이 이제 인도, 신흥국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인도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생각해 봤을 때 뭐 그렇게 엄청 크게 발전을 한 나라라기보다는 뭐 위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봤었고요. 좀 좋지 않은 이미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인도 시장이 왜 이렇게 떠오르는 것일까요? 네, 지금 먼저 인도의 대표 상장사들로 구성된 인도의 니프티 지수를 보면요. 30년 동안 한 5,300%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연평균 14%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외부적인 환경이 변화하면서 인도가 대체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수혜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플레나 미중 갈등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에 치우쳐졌던 공급망에 대해서 이제는 한계를 느낀 국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코로나19나 뭐 미중 갈등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기존의 중국에서 이제는 베트남이나 인도, 동남아나 멕시코 등을 이제 공급망으로 편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미국이 이제 인도 쪽으로 투자를 한 그 규모가 한 3배가량 증가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과거에는 아무래도 인도가 신분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빈부격차가 큰 나라이고요. 또 종교도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더불어서 관료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부정부패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잠재력이 부족하다라고 여겨졌지만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지금 다시 인도가 좀 재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인도라는 나라에 대해서 재평가를 이루게 했을까요? 네, 제가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세계 각국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출산율이 오히려 더 증가를 했습니다. 요즘에 인도와 관련해서 인구 증가에 대한 기사가 정말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인도에서 14억 명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도 함께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뒤면은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앞질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인도 쪽에서 인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출산이 증가하다 보니까 젊은 인구는 많아지는데 오히려 65세 이상의 인구는 정말 적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인도의 평균 연령이 뭐 25.6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렴해지나요? 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젊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이 많다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저렴한 인건비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중국이었지만요. 그쵸. 지금은 중국이 예전만큼이나 인건비가 그렇게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도 쪽이 베트남보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인건비가 낮고요. 중국에 비해서는 20% 정도 수준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인건비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세율도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주변 국가들의 법인세율이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25% 수준이라면 지금 인도 쪽에서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15%로 현저히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따졌을 때 다른 국가들이 인도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도 내부에서도 과거에는 뭐 콜센터나 아웃소싱 이렇게 서비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네. 지금은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 산업들이 서서히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서 2010년대에 중국이 한창 뭐 PC나 핸드폰 생산을 그 지역에서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그 공장 기지로서의 굉장히 입지가 커졌었잖아요. 지금 인도가 그때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을 밟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게 폭발할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인건비까지 저렴하다고 하니까 정말 기업들이 주목해 볼 만한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미중 패권 전쟁에서 네. 가장 수혜를 보는 국가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또 중국은 계속해서 탈세계화를 하고 있고 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도의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가 아무래도 불확실성을 겪게 되면서
하면서 지금 각 나라들은 세계화라는 키워드보다는 공급망 다변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는데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을 엄청나게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연초에도 뭐 칩사 동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기사가 나왔었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미국은 인도를 통해서 자국의 미국의 공급망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면서 또 반대로 중국의 입지는 좁혀질 텐데, 중국 간에 또 인도와 이렇게 경쟁을 또 유발을 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억제하면서도 미국의 자국의 이익은 극대화시키면서 역시나 자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좀 밀고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미중의 패권 전쟁에 대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또 인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도 정부 자체적으로도 이제 제조업에 대한 지원들을 좀 늘리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각 나라들이 인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시작하면서 인도 자체적으로도 좀 체질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제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산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타깃 제조업을 딱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시키고 잘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면서 성장을 계속해서 촉진시키도록 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성장하면 점점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인도가 앞으로는 새로운 세계 공급망 기지로 거듭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인도 내부에서도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서 기업 투자랑 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덕분에 이제 얼마 전에 글로벌 컨설팅 기업으로부터 투자 유망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인도가 제조업 쪽에서 정말 하기 좋은 국가 2위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이나 규제까지 해제를 해준다고 하니까 더욱더 이제 제조업의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이렇게 산업단지로 좀 거듭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제조업 수출이 2021년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중국의 10분의 1 수준이어서 이제 크게 지금 너무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요. 지금 멕시코나 베트남을 제외하고 다른 신흥국들을 인도가 모두 뛰어넘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가전제품 수출의 경우 230억 달러 규모로 이제 2018년 이후에 3배 이상 규모로 성장했다, 이런 지표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인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신호는 그 스리페룸 부두르라는 산업 단지들이 크게 확장하고 있는 데에서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에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애플과 같은 다양한 대기업들이 이곳에서 이제 공장을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뭐 자동차나 가전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 쪽으로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은 태양전지판이나 장난감, 뭐 신발,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더 많이 밀려들고 있고요. 네. 앞서도 말했지만 기존에는 뭐 서비스업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제조업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뭐 제약이나 철강, 기계 쪽으로도 이제 투자가 3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30에서 50%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산업 자체도 굉장히 다변화가 되면서 인도에서 많은 기업들이 좀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아까 오프닝 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애플이 이번에 실적이 사실 컨센서스보다 좋았던 이유가 네. 인도 쪽에서 매출이 좀 상당히 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좀 인도의 내수 시장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인도가 굉장히 앞서도 말했지만 제가 가능성 있는 생산 기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와 네. 동시에 인도는 지금 굉장히 열려있는 소비 시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도 쪽에서 애플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다, 매출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래 애플은 굉장히 오랫동안 중국이라는 지역에 좀 올인을 해왔던 국가였고요. 중국 현지 기지에서 효율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동시에 세계 2위 소비 시장을 석권하겠다라는 목표로 좀 중국 쪽을 그동안에는 공략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1년에 처음으로 아이맥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2007년에도 이제 아이폰을 생산하고 점점점 이를 계기로 중국
중국 쪽에서 PC나 뭐 핸드폰 이런 생산 허브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애플 내부에서 이렇게 중국 쪽에 대해서 의존도를 높이다 보니까 애플 내부에서도 이제는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애플은 베트남이나 일본 쪽으로 기지를 옮기면서 네. 탈중국하는 모습을 조금씩 서서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이폰 14도 인도에서 생산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JP모건에서는 이제 앞으로 2025년까지 모든 아이폰 생산은 거의 한 25%가 인도에서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말했던 인도 쪽의 그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앞서서 제가 인도는 그동안의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였기 때문에 좀 성장성이 저해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최근에는 인도의 경제 구조, 인구 구조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도 쪽에서 굉장히 값싼 스마트폰이나 중고 쪽으로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지금에는 프리미엄 쪽이나 고가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수요가 많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애플에서도 이번에 좀 수익성을 챙겨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또 현대차에서도 인도와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졌었는데요. 이제 인도에 3조 2천억 원 정도 투자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차량 부분에서도 당연히 여기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에 인도가 굉장히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젊은 인구가 많아지고 평균 연령이 26.4세, 25.6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젊은 노동력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거기서 이제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MZ세대 쪽에서 좀 수요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인도 쪽에서 인구 구조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경제 구조도 변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도가 정말 생산 기지이자 열린 소비의 시장 이렇게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구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인도 시장을 잡는다면 또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인도에서 최근에 스마트폰 수요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나 봐요. 네, 원래 인도 하면 굉장히 디지털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고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네. 인터넷도 느리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인도에서는 디지털 인디아라는 정책을 통해서 빠르게 디지털화로 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는 이제 디지털이나 통신 쪽에 대해서 인프라가 정말 낙후되어 있고 부족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인도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디지털 ID 카드를 발급을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주민등록증본이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디지털 ID 카드가 발급이 되었다라는 것은 빈민층도 본인의 계좌를 열어서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정부 쪽에서도 빈민층에 대해서 정부적인 정책을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골고루 정부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모바일 결제도 굉장히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지금 모바일 결제를 표준화하면서 모바일로 결제를 하고 있는 그 비중이 44%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데이터 역시 기존에는 뭐 2G, 3G 쪽에 치우쳐져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4G까지 개발에 투자를 하면서 좀 빠른 인터넷 고속망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터넷이 잘 터지고 디지털 결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소비가 여기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도 쪽에서 이렇게 디지털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인도의 잠재적인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도의 디지털화가 또 펼쳐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인도 내부에서 기업들의 생태계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이거를 유니콘 기업으로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이제 누적된 유니콘 기업의 수는요. 미국, 중국, 인도 순이었습니다. 지금 인도가 이제 누적된 걸로 3위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22년 상반기만 이렇게 뚝 떼어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인도가 유니콘 기업 수가 14개로 등극이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11개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결국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인도가 유니콘 기업에서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서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을 하면서 인도 내부에서도 굉장히 시장의 다양성과 성장에 대한 기대를 안겨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또 인도 증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인도의 빈부 격차가 점점 허물어지고 중산층의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인도 유니콘 기업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인도 내부에서는 굉장히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이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 규모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업을 통해서 계급이나 성별이나 신분 이런 경계가 사라져가는 것도 인도의 빈부 격차를 줄여주는데 굉장히 큰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정부가 주도하는 쪽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공동 부유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기술 자립, 데이터 안보 이런 것들의 기조로 인해서 물론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주도한다라는 것은 기업들의 자율성이 조금은 저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생태계의 리스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도는 중국에 비해서 컨트리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덜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도 시장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서 결국 외국 자본들도 많이 흘러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 자본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느냐가 이 나라의 성장성이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외국인 자본이 얼마나 들어오냐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직접 투자 순유입액이 정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인도로 유입된 해외 직접 투자 순유입액은 중국과 대비했을 때 1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만 2020년을 기준으로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순유입액을 기준으로 중국이 10년 동안 연평균 0.4% 성장한 반면에 인도 쪽에서는 오히려 이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거의 한 30%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인도 쪽에 투자한 가장 큰 비중이 많은 나라들이 싱가포르랑 미국이랑 영국 순서이고요. 역시나 시장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가들이 인도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이나 홍콩 쪽에 약간 좀 리스크가 커지고 앞으로도 미중 이런 무역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인도 시장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함께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 자본까지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인도 시장입니다. 이렇게 인도 시장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인도의 주식 시장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인도의 주가 지수는 이제 니프티 50 이게 가장 대표적인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대 기업의 50개의 평균을 나타낸 주가 지수입니다. 이 니프티 지수를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지금 금융 섹터가 가장 크고요. 여기서 한 37%의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IT 쪽이 1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에너지가 12% 수준으로 이렇게 금융과 IT, 에너지 순서로 이제 섹터가 비중이 되어 있고요. 인도 시장이 지금 30년에 걸쳐서 제가 앞서도 굉장히 많은 성장률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5,200%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간을 지나오면서 큼지막한 여러 가지 위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1997년에는 아시아 금융 위기가 있었고요. 또 2001년에는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요. 2012년에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도 있었고요. 또 가장 크게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2019년, 20년 그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는 와중에 인도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위기를 겪고 나서 그 뒤에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주가 지수를 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인도 정부에서도 이런 위기 요인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중간중간 적극적으로 구조 개혁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인도 쪽에 있는 사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덕분에 인도 시장도 이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가져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포화 시장이 아니고 인도는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 섣불리 좀 손이 가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 네, 방금 앞서서 뭐 인도가 지금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높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신흥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 대내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섣부르게 투자하는 것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체크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도는 원유를
석유를 수입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네. 유가가 높아지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 상승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해서도 좀 꾸준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유가 상승이랑 그 니프타 지수는 반비례의 관계를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반비례의 관계를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이런 반비례성 관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당시에 인도 지수는 하락하지 않았고요. 동반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살펴봤더니 인도 내부에서도 이제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러시아에서 좀 싼 가격의 원유를 수입해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가 상승에 대해서 리스크를 줄였기 때문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유가 리스크는 인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을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자금 이탈이에요. 지금 신흥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좋은 투자처가 있고 더 성장성이 높은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큰 국가들이 있다면 자금이 당연히 이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도 다시 리오프닝을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기준금리도 많이 높아져 있는 만큼 해외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인도보다는 다시 중국 쪽이나 미국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다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역시나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피가 약세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워낙에 달러 강세 속에서 다른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루피 역시 이제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그 루피에 대한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지만 인도는 아무래도 원유 수입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 있는 나라인 만큼 루피가 약세를 보이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외환 보유고가 정말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인도 쪽의 외환 보유고가 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보유고와 더불어서 무역 수지도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면서 인도에 대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가지 리스크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유가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자금 이탈, 루피 약세 이 세 가지는 살펴보시고요. 그 외에도 말씀 주신 문화 리스크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함께 체크를 해봐야지 인도 투자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돌고 돌아서 이제 인도에 대해서 저희가 길게 알아봤는데요. 네. 사실 이 시간이 ETF와 관련된 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인도에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ETF는 어떤 게 있을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아이쉐어 MSCI 인디아 ETF라는 상품이랑요. 네.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이라는 ETF 두 가지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제 아이쉐어 MSCI 인디아 ETF 좀 길잖아요. 이름이 기네요. 그쵸? 네. 이거를 그냥 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인다 같은 경우에는 3월에는 한 38달러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가 지금은 41에서 42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다는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상품이고요. 인도 기업 중에서 MSCI에 편입되어 있는 100개 기업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상품이고 수수료는 조금 높습니다. 0.64%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좀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중을 보면 앞서서 이제 인도 쪽에 상장되어 있는 비중 중에서 금융 섹터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네. 역시나 지금 이 인다 같은 경우에도 금융 섹터의 비중이 가장 많고요. 이어서 IT, 에너지, 원자재 순서로 구성 비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이 들어간 종목은 이제 릴라이언스 인더스토리 리미티드인데요. 이 기업은 원유나 뭐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에너지 관련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 수익률 한 4.47%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3개월은 3.4%, 6개월은 마이너스 5%가량 이제 되고 있고요. 1년 수익률은 지금 현재 1.61% 수준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국내에 상장된 ETF는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인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품입니다. 지금 삼성자산운용에서도 비슷한 상품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삼성자산운용은 한 19,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10,000원 초반대고 역시나 시총상위 52 정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편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나 구성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인다와 상당히 유사하고요. 여기에 구성된 종목들이 지금 코로나19 당시에 굉장히 낮은 기업 금리랑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부채 상환에 집중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GDP 대비 부채가 10년 이래로 최저치로 낮아진 상태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향상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지금 GDP 대비 영업이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기업들의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ETF를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뭐 이 상품을 뭐 구매하세요, 매수하세요 이런 측면에서 말한 건 아니고 네. 최근에 인도가 떠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를 하자는 의미에서 가져온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앞서 말했던 리스크 요인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성은 높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환율이라던가 뭐 유가 민감도가 크다라든가 아니면은 무역 수지 적자, 뭐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ETF에 대해서 오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관련 ETF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약간 궁금한 점이 이제 ETF 이 부분들 찾아보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인도와 관련된 ETF 상품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네, 굉장히 많고요. 뭐 합성 쪽도 많고, 근데 네. 저는 이제 합성 쪽보다는 오늘 그냥 투자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것들 살펴봤고요. 네. 또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다 말고도 찾아보시면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률도 물론 섹터라던가 구성 비율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수수료라던가 뭐 거래량이라던가 사실 신흥국이어서 막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서 좀 ETF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 ETF에 대해서 또 함께 2부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연희님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요, 저희 핵융합과 관련된 이슈들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좀 새롭게 들으신 그런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오늘 금요일 ETF 특집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들, 인도에 대한 기본 상식과 더불어서 ETF 상품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 가지 홍보하고 마칠게요. 클래스통이라고 또 토마토 증권통에서 저희가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2차 전지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반도체입니다. 내일 있고요. 오후 1시에 토마토홀에서 열립니다. 애널리스트 토픽까지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반도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강연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문의는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인식하셔가지고 함께 신청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